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7월 13일.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제 동생 생일이라서 선물을 뭘 해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출근했는데 여유로운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에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냐면요. 아침에 너무 자기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걱정을 했거든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진다 출근길에. 그래서 걱정을 다행히도 여유로운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비가 아직은 퍼붓지 않는 오전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굉장히 많은 비가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하죠.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강남 한복판에 그 현대차 차량 한 대 위에 쓸쓸한 우리 직장인 분께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물폭탄이 혹시라도 쏟아지더라도 비 피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밤사이 뉴욕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브리핑 이어지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목요일에 항상 함께하는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 CPI 이야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장의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또 월가 주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어젯밤 개장 전에 발표됐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둔화를 나타냈는데 이 앞에 이제 두드러진 둔화가 나타났다. 이런 코멘트가 붙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이번 7월 FOMC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9월 CPI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영향을 미쳤고요. 어제 밤 사이에는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그동안에 사실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랐다면 어젯밤에는 다시금 빅테크 집중되고 있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0.74%, 다우 지수는 0.25%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노동부가 발표한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볼까요? 전년 동월 대비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4.8%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이 5%였는데 이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투자자분들에게 더욱더 주목이 됐습니다. 전월비로도 사실 그 직전월에 기록했었던 상승률보다 절반치인 0.2% 증가에 그치면서 이제 정말 물가가 정점을 찍고 확실히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에 시장은 금리 인상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7월의 금리 인상 확률은 94%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 금리 인상은 그렇다 손 치고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시장은 베팅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월가의 주요 기관의 이코노미스트들도 7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런 가능성이 더욱더 화력을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 분위기가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고 국채금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달러 하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경계해야 한다라는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긍정적인 물가 지표만 가지고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한 CNBC 방송에서 보도가 된 최고 투자 책임자의 발언을 빌면 연준이 주시하는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택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것인데 이 세 가지 모두 진정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높다. 그렇죠. 지금 임금 같은 경우에도 임금 상승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주택, 쉘터 같은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그러니까 꺾이지만 다시금 반등하고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 쪽에 있어서의 선호가 나타나면서 모두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많이 켰던 하루였는데요. 11개 섹터가 모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7 종목들이 다시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맵을 볼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1.4% 올랐고요. 애플의 주가도 0.9%, 그리고 구글도 1.6%, 메타의 주가가 탄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3.7% 강세. 아마존 현재 프라임데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5%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도 3.5%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2.9%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분위기가 모두 좋았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리컬전 파마스티컬과의 5천만 달러 투자 계약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소식이 주가의 상승에 더 불을 지피는 모습이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0.82% 올랐고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살짝 혼조를 보였는데 리비안 사실 이제 그동안 9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다가 어제는 조금 쉬어갔는데 리비안이 다시금 밤사이에는 4%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생산 출하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1분기에 비해서 생산과 출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해 생산 목표 1만 대 달성에 현재 빨간불이 제동이 걸렸다라는 시장의 분석과 함께 11% 넘는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금융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이 가운데 지금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도 그렇고 모두 1%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종목들도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역시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가가 2.4% 하락을 했고요. 존슨앤존슨, 머크, FB 그리고 파이자 등의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 반면 전날에 좀 그 악재와 함께 하락세를 연속적으로 나타냈었던 일라일리리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0.28%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의 움직임들에 따라서 정유주가 전날에 좀 크게 올랐는데요. 밤사이도 국제 유가는 75달러 선, 그러니까 그전엔 74달러 선이었는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유주들도 상승 흐름 지속했습니다. 코노코필립스 1.74%, 엑스모빌 0.4%, 쉐브론도 0.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개별 종목 가운데 몇 가지 더 보자면 넷플릭스와 어제 디즈니의 주가도 모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목표 주가를 주당 52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주가에 2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밝히고 나서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다음 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그리고 도미노 피자 우버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우버 이츠를 통해 도미노 피자를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유통에 대한 뭔가 더욱더 확대된 그런 소식이 11% 넘는 주가 상승을 야기시켰습니다. 또 다른 기업 중에서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도 이 홀푸드 등의 매장에서 미국 전역에 14,000개 매장에서 이 비욘드 미트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확장시켰다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13% 넘게 올랐고요. 최근 드래프트 킹스에 대해서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데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주가는 5% 안팎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드래프트 킹스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수익성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면서 주가는 올랐고요. 태양광 기업 같은 경우 썬파워,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아웃퍼폼에서 강력한 매수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뒤에 주가는 8%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 그리고 앞으로 지난 21달러 종가 기준 대비해서 120%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밝히고 나서 주가는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물론 일부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 쪽에 있어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산업
산업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랐던 데에 따라서 기술주 쪽에 시장이 좀 집중하면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빅테크 그리고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금리 인상의 종점 마무리 국면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셨네요. 보니까 오늘 오전에 스튜디오 앞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사진을 열심히 인증샷을 남기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시황 얘기하느라 한 번도 창을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가셨나요? 혹시 안 가셨으면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좋은 아침 하면서 함께 인사해 주시고 계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디어 이제 중앙공주에서 나오는 이 차디찬 에어컨 바람에 저의 약한 목이 버티지를 못하고 살짝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평소보다는 한 30% 이상 활기차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너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드리려고 했는데 시황 전달이 사실 1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오시면 제가 살짝 포즈도 취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CPI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한 환호를 보였습니다. 탐리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가 2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2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할 만한 그런 수치들이 발표된 거는 맞긴 하죠. 그렇죠. 3.0이면 예상치보다도 낮지만 사실 이번에 예상치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4.0에서 3.1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제가 좀 뒤에 컷에서 보여드렸지만 시차를 두고 빠져나갈 부분들이 6월 달부터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이제 7월 달 발표되는 CPI부터는 수치가 사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반영하고도 여전히 생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핵심 코어 CPI까지도 이번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코어 CPI에 대한 부분도 뒤쪽에 이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주택 관련돼 있는 레트비나 최근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이제 교통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식료품 그러니까 약간 서민 밀착형 섹터에서 가격이 좀 뛴 부분인데 이거는 오히려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아마도 나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만큼 떨어졌던 부분이 증시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이번 7월달 금리 인상은 25bp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데 8월달에 이제 FOMC 금리 회의가 없기 때문에 9월달까지 우리가 본다면은 증시가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볼까요? 지금 7월 시장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팍 올랐다가 쉬고 팍 올랐다가 쉬고 이러한 분위기인데 이번 CPI 발표된 이후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게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은 지표들을 보면서 그래도 위험의 벽을 뭔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쪽에 항상 계속 말씀 좀 드려왔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증시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응을 조금 수동적으로 하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사실 이제 올해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역대급 하락을 좀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발표됐던 혹은 자금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봤을 때 거의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을 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데 예상과 계속 빗나가기 때문에 계속 예상과 빗나가면 이걸 수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수정의 과정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이 오히려 개인 투자가분들한테 좀 더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실제로 하반기의 대응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게 좋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크게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안감 느끼는 거는 사실 거의 예상이 다 빗나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없을 때 시장이 굉장히 비관적인 예상이 많았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 지금 이제 한 그 반기가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대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크게 보면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간의 괴리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지표는 상당히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을 해서 나쁠 거라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막상 동행지표가 발표가 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라는 낫배드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그런 식의 안도랠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는데요. 요걸 차트를 잠깐 보면 실제로 미국의 컴퍼스보드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좀 짙은 색 부분이 선행지수고요. 좀 옅은 부분이 동행지수인데 선행지수는 지금 예상은 계속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표되는 동행지수 쪽을 본다면 동행지수는 영선 위에서 오히려 그 둔화가 되고 반전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큰 게 선행지수보다는 발표되는 동행지수들이 계속 낫배드 반응이 나오면서 마일드 리세션 쪽으로 시장이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국면인데 사실 지금 2분기가 지나는 시점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 1분기 때는 이게 계속 눈에 보였는데도 거의 대부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기 선행지수 쪽으로 경기 침체 쪽으로 분위기를 많이 몰고 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기 동행지수가 좀 괴리감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 증시를 사실 판단하는데 약간 미스를 좀 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면 지금 경기 침체가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크게 근거로 삼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볼 건데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부분은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장기금리가 하향하면서 단기금리와 그 데드크로스가 난 게 아니라 단기금리가 급등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요거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금리 스프레드와 경기 고통지수는 거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비슷하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체가 굉장히 깊어져서 경기가 침체로 가면 이 주황색 부분이 경제 고통지수인데 이때 경제 고통지수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온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 고통 지수는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경제 고통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시 과거와 또 동일하게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시장이 뭔가 다르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 혹은 과거의 사례로 생각했던 부분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증시에서 계속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뒤에 이제 지표를 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사실 금리 인상이 되면 소비 지출이 꺾이는 것은 그 대부분이거든요. 금리가 어느 정도 초반부를 지나서 절정기에 들어가면 소비 지출이 상당히 꺾여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인상돼도 소비 지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분기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증시의 반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소비 지출이 왜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보면 뭐 가장 단순하게 보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7.8% YOY 기준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소비 지출이 위축되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가처분 소득이 7.8% 정도 1Q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속칭 얘기하면 미국의 가계가 지금 탄탄한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를 지속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나오는 경기 침체의 전 지구와는 요즘은 이제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괴리감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사실 이제 미국의 그 반전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 넘으면서 1월 달에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보면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유로존이 현재 가장 좋고 1분기 이후에는 중국 증시가 가장 좋을 것이다. 중국이 유일하게 이제 GDP가 5% 넘어가는 예상이 나오면서 특히 2월, 3월 전인대를 거치면서 시진핑 상기 집권이 완성되고 난 뒤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중국 쪽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상을 깨고 유로존이 1분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꺾였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오히려 예상보다 1분기를 넘어서면서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1분기 초창기에 했던 예상이 상당히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상이 빗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 펀드 그 자금의 흐름도 상당히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 그 올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만 하더라도 글로벌 자금 이동을 보면 중국으로 가장 크게 유입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금의 70% 이상이 중국으로 유입이 됐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유럽, 그리고 10% 정도가 신흥국으로 유입됐는데 1분기 때 중국에 한 273억 달러 유입이 됐고 일본에서는 200억 달러가 오히려 유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2분기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변화되면서 일본으로 66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인도로 115억 달러가 유입됐고 이 두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일본은 2분기에만 뭐 18% 이상 상승했고 인도도 지금 고가를 갱신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 급격하게 자금이 이제 유출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펀드들도 사실 올 초에 세웠던 계획이 1분기가 지나면서 급격히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대한 증시에 대한 견해가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에서도 급격하게 변화가 나오면서 속칭 얘기하면 1분기에 헛다리 짚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쪽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분배가 되면서 일본으로 가장 크게 유입이 되었고 이거는 뭐 일본이 뭐 엔저 현상으로 아주 경기가 좋다라기보다는 대한 투자의 성격이 좀 짙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 인도, 그다음 대만이 한 130억 달러 정도 유입됐고 우리나라에도 한 10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인도, 대만, 한국 순으로 자금이 2분기에 급격히 이동되는 현상을 좀 보였다고 보면 역시 우리가 연초에 예상했던 증시에 대한 견해는 속칭 얘기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상당히 헛다리를 짚었고 급격하게 2분기의 방향이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올해 개인 투자가 분들이 상당히 주식 투자에서 고전을 했고 어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증시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예상한 방향과 증시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지표를 보고도 경기가 상대적으로 버틸만 하다. 혹은 이제 결국에는 경기가 꺾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론을 어쨌든 내보면은 꺾여도 연착륙에 대한 얘기는 모두 통일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가 지나면서 요 지표들이 이제 서서히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점차적으로 이제 마일드 리세션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정립이 되는데 사실 저도 그 6월 이후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너무나 예상과 다르게 나와서 사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담당하는 뭐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여드릴 그 부분도 사실 저도 예상했던 부분과 좀 상당히 다르게 나와서 저도 많이 좀 당황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그 근거로 삼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와 그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 제조업 지수가 지금 6월달 들어오면서 미국이 살짝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면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고객 재고 지수가 있고요. 신규 주문 지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약간 선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섹터들이 돌아서면 뒤쪽에 ISM 제조업 지수도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ISM 제조업 고객 재고 지수와 신규 주문 지수를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6월 달에 살짝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닥을 짚고 이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재고 지수와 신규 주문 지수가 이렇게 돌아서면 통상적으로 한두 달 뒤에 ISM 제조업 지수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본다면 미국이 단순하게 우리가 리오프닝 과정에서 서비스업만을 등에 업고 반짝 경기 상승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이제 좀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이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또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옆쪽 그래프인데 우리가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 탄탄한 고용,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1월 달에 서비스업 고용이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이 단기적인 관리로 들어가지만 리오프닝이 마무리되는 3월 정도가 지나면 서비스업 고용이 진정되면서 어느 정도 고용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직접적으로 고용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걸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최근에 그 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서비스업은 까만 선인데 보시는 것처럼 예상대로 리오프닝 과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부분은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같이 완만하게 내려올 걸로 봤는데 지금 이제 돌발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에서 제조업이 오히려
지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원래 제조업은 당연히 꺾여 내려오고 있었고 서비스업만 노이즈가 있다가 꺾이면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고용이 완화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비스업은 리오프닝 이후에 완화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ISM 제조업 지수에서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이 반전하고 제조업 부분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번에 그 지난주에 그 고용 지표에서도 우리가 고용이 예상보다 떨어졌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잖아요. 근데 그게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미국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까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반전이 나온다면 6월달 지표에서 반전이 나온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실제로 파월이 얘기했던 생각한 것만큼 경기 침체가 깊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상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은 미국의 노동 수요에 대한 그 예측도 지금 보면 사실은 좀 빗나갔죠. 그러니까 이 그 노동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보면 원래는 1월 달에 작년에 우리가 그 제조업과 관련된 리오프닝에서 한번 그 고용지표가 띄었고요. 이번에 올해 1월 달에 서비스업이 리오프닝 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노이즈가 3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3월 이후에 2분기에 넘어오면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은 살짝 꺾이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실업 비율을 보면 꺾이긴 했지만 우리가 3월 이후에 굉장히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과는 상당히 괴리감 있게 여전히 고용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상당히 리오프닝 이후 과정에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부분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서비스업 리오프닝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노이즈 현상으로만 취급하기가 어렵게 됐고 이 부분이 미국의 탄탄한 소비와 가처분 소득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1분기에는 반신반의했던 부분이 오히려 6월 달을 지나면서 이 부분이 뭔가 데이터적으로도 조금 검증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CPI 발표가 났는데 이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CPI 발표가 날 때 수치가 굉장히 그 많이 떨어졌지만 항상 그 염려했던 부분이 코어 CPI에서 여전히 상당히 노이즈가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덜 떨어진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코어 CPI에서 중고차하고 주거비를 제외하고 본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요. 이 중고차와 주거비를 제외하고 보면 이 코어 CPI도 상당한 부분 그 완화되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포함했을 경우 전부 포함했을 경우는 중간에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노이즈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중고차와 주거비는 대표적으로 이 CPI에서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실제로 수치가 떨어지고 난 뒤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면 이번에 발표됐던 6월 달, 다음 달 발표된 7월 달 정도에 이게 완화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주거비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와 관련된 부분은 9개월에서 10개월 그리고 신규로 관련된 부분은 12개월 그러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호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보면 6월 달부터 그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 그게 이번 7월 CPI에서 3.0까지 확 감소되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 관련된 렌트비 어제 보니까 0.4% 정도 전월 대비 상승했는데 물론 이게 여전히 수치가 낮은 건 아니지만 이전에 0.89% 상승한 것에 비해서 이제 확연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핵심 CPI 상승률에서도 이제는 꺾여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그 시차를 두고 들어오는 섹터들이 꺾여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는 미국이 이 모든 판을 몇 년 전부터 다 짠 것 같아요. 음모론이죠.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순서대로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해서도 미리 뭐 미국의 이런 정치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다 이제 시나리오를 짜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쇼어링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죠. 우리가 요거 끝난 다음에 우리는 제조업 이런 쪽이 좀 약한데 다 끌고 들어와서 우리 미국 경기를 받침할 만한 이 산업을 미리 좀 육성을 해놔야 된다. 그러려면은 다 해외에 있는 공장 들어와. 그래서 우리 쪽을 쫙 끌어올려야 되니까 리오프닝의 효과로 인한 서비스업 받쳐주고 그 다음에 그 순서 다음에는 이제 제조업 경기 받쳐주고 하면서 미국 경기가 꺾이지 않게끔 다 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전혀 것 근거 같아요.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네. 힘이라고 힘이죠. 좀 볼 수 있죠. 그 부분 있고 판을 짜는 것 중국이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극명하게 미국하고 대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런 이제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게 이제 음모론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그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잠깐 묻히긴 했지만 열린 중국 방문 이후에 우리가 보면 결국은 디커플링이 디리스킹으로 간다는 거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또 큰 그 정책의 변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가져왔던 부분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그 미국의 체제로 좀 전환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저도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분석하는 게 미국의 디리스킹에서 과연 이제 이 리스킹에 들어가는 섹터가 들어가지 않는 섹터가 미국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지는가 사실 요거를 최근에 많이 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들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 가장 밀접하게 그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이 그 주도하고 있는 판을 짜고 있는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그 경제 체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부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예전처럼 어떤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실리 부분, 특히 미국이 얘기했던 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미국의 가장 유리한 입장으로 지금 대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 섹터별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증시가 우리가 어제도 이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손실 컸던 게 뭐 올해 늘 말씀드렸지만 뭐 나스닥 3배짜리 선물 쇼 그럼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 여기 이제 하나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채권 투자에서 한 달 동안 한 20% 정도 개인들이 손실이 났습니다. ETF에서.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이제 안도랠리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10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시차가 있고 그게 가장 혼란스러운 구간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된다는데 이걸 이제 고려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중단 시점에 바로 채권 투자에 들어가 버리고 채권 ETF에 그 3배짜리 또 들어가 버리니까 한 달 지금 손실률이 거의 2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시차를 제가 꼭 감안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본다면 결국 조만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9월 달 넘어가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되기 시점 절반 정도 구간이 지나가면 채권 투자에 적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너무 또 앞당겨서 이런 시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채권 투자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구간에서 안도랠리는 결국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증시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오는 경기 침체 정도에 달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 결국에 이제 기업 이익이 더 이상 나지 않는 수준까지 가면 이제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안도랠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경기 확장처럼 여기까지 목표를 잡고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꺾이는 건 다음 주에 꺾일 수도 있고 올해 말에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안도랠리의 핵심인데 요거를 잠깐 그래프로 보면 약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P 500에서 EPS 예상치가 2분기에 굉장히 낮아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7%, 쿼터 기준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사실 지금 실적 시즌이 그렇게 증시에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후에 이제 그 3분기부터 보면 오히려 지금 EPS 상승치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면 중간에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들어오겠지만 만약 그게 마이너스 리세션으로 들어온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증시가 많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EPS 상승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목표치를 정하기보다는 실제로 꺾이기 전까지 보유하겠다는 좀 유연한 마인드로 계속 시장을 따라 올라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그 금리 인상 중단되는 요 시기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를 꼭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지금 채권 투자에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런 걸 좀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역방향을 타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요 안도랠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불안감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사실 뭐 1분기, 2분기 지표 다 틀렸잖아요. 맞는 지표가 하나도 없었고 예상했던 거 다 틀렸는데 그걸 내기보다는 이걸 타고 올라가는 쪽에 반대쪽에 베팅하기보다는 아직은 상승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좁혀져 있는 주도 섹터 내로 따라 올라가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시나리오를 굉장히 소설같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전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굉장한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 국가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우리를
경제를 지탱하는 것들을 모든 거를 다 준비해 둘 거예요. 이런 그 거를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쵸. 그 한 가지 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잘 생각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큰 경제적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미국의 위기가 오더라도 그 책임은 항상 이익 국가가 졌습니다. 항상 역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쩔 때는 일본이 지기도 하고 프라자비로 어쩔 때는 유럽이 지기도 하고 항상 위기 상황은 미국이 겪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당시의 경제의 2위 국가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쉬어야 될까요? 쉬지 말아야 할까요? 따라가야죠. 그쵸. 제가 계속 그 1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쫓아가는 거지 역방향이나 다른 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네. 꺾일 때까지는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EPS 상승은 결국 몇 개 종목에 국한된다라고 하면 그걸 쫓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스닥이 뭐 최근에 그 리밸런싱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또 그 매매 기회로 삼고자 그 사고 판 행위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차례도 몇 번 나왔는데 그래서 뭐 상위 6개, 7개를 팔고 그 밑에 있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까라고 보면 사실 그 투자가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목요일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고요. ISN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